네, 안녕하세요. 외도 교육학년 학생 여러분. 6월 2일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3대 기관, 정부, 국회,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3대 기관이 이제 일을 왜 나누어 맡아야 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영상을 보기에 앞서 선생님이 지식 채널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먼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본 사람 있으면 이 영상을 멈추고 그것부터 보기 시작하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또 그 헌법이 통과될 때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투표란 그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겁니다. 거기서 좀 부조리한 방법으로 그 국민투표가 통과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기도 전에 선생님이 정치라는 큰 단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독재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도 독재를 했다면 했다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국가의 3대 권력인 행정부, 국회, 법원의 기능을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립니다. 특히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법원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임명되는 판사들을 이제 법관이라고 하죠. 법관을 자기가 다 임명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만 판사를 구성합니다. 그럼 아예 법원 자체가 박정희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또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정부를 잡고 있고, 국회는 이제 해산시켜버리면서 정당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직업이라기보단 그 지위가 상실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아무튼 그로 인해 이게 그 당시 시대상에 굉장히 좀 암흑기였고, 시대가 암흑기였고, 결과적으로 이 셋은 짧으면 짧고 길었다면 긴 그 재임 기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왕과 혹은 신과 같은 이런 존재로 군림을 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이승만은 이제 미국으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고, 박정희는 부하인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임기는 다 채웠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전두환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도 다녀왔고 아직도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 세 사람이 독재를 한 게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 굉장히 암흑기였다는 것은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외국의 프랑스의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별명이 태양왕이에요.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냥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민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평등하다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걸 배울 때도 그래 뭐 사람들은 당연히 평등하지 백성이 주인이지 이런 생각을 뭐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거나 혹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루이 14세에 대해서 비난을 하냐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합시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까? 뭐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국민들이 이제 거의 죽으러 가는 거죠, 전쟁은. 국민들을 이제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단지 프랑스가 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뭐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갔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자, 여기 뭐 국회의 권한이죠.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을 한 번에 썼다는 겁니다.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비일비재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왕이 없던 건 아니고 중국의 뭐 진시황 그 무덤을 만들다가 이제 뭐 어떻냐면 무덤에 그 약간 비밀 장치를 만드는데 그게 외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모두 생매장에서 죽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이 뭐 죽고 살고는 좀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약간 도구처럼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아무 사람한테나 뭐 이걸 해라 말아라 뭐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루이 14세가 이러고 살다가 이제 나중에 뭐 그냥 왕인 채로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왕조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겠죠.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자기 뭐 친척이나 뭐 가족 중에 이렇게 공사로 동원됐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왕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쩌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급 같은 게 사실 이게 왜 있냐 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왕이고 나는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평민이냐 뭐 이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불만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잘했다면 이런 생각도 없었겠죠. 자,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제 혁명을 일으킨 쪽에서 승리를 해서 이 왕권이 몰락하고 여기 왕권에 있던 사람들은 잡아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대중에 의해서. 아무튼 뭐 요런 왕이 있었다는 거는 그냥 좀 알아두시고요. 뭐 좋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자예요, 독재자. 다음 페이지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아무리 지금 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고 뭐 컴퓨터가 뭐 사람의 것을 뭐 대신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이런 이 국회나 정부나 법원 여기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이런 건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사람이고 선생님도 사람이고 뭐 주변에 뭐 사람 그냥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뭔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옆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독재를 하면 아까와 같이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키거나 뭐 헌법을 뜯어 고쳐서 이 국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 제도를 나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국가의 가장 큰 권력인 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는 이런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권 분립이랍니다. 삼권 분립. 세 개의 권력이 나뉘어서 국가를 위해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삼권 분립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아마 그냥 이건 초등학교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국회, 다른 말로 입법부,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과 정부, 만들어진 법을 이제 국가의 살림을 할 때 이제 집행하는 곳, 그리고 어떤 재판을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곳이 사법부예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할 점은 모두 다 헌법이 그 기저에 있단 말이에요. 바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도 결국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법원이 판결을 할 때도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헌법을 관장하는 이번이 거의 세 번째 말하는 겁니다. 이 헌법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사람들이 뽑죠. 거기 뽑을 때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하나의 또 5대 기관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 삼권 분립에도 헌법이 가장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선생님이 그 첨부한 영상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헌법을 모르고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느냐. 선생님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람이 왜 공부를 해야 하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좀 쌓아놔야 뭐 공부를 해서 꼭 뭐 엄청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뭐 공부를 성공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바로 이 헌법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나중에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헌법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뭐 독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나를 마음대로 막 뭘 시켜요. 뭐 갑자기 나를 잡아가서 뭐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난 죄도 없는데 뭐 감옥살이를 하게 하거나. 근데 그럴 때도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내가 주장을 할 수 있죠. 이거는 헌법 정신 어떤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걸 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 쪽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사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권리가 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활용하는 그 법의 장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나는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물론 정치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더라도 이런 단어들의 뜻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체제가 완성되어 왔는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삼권 분립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보면 권력 분립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이다. 우리는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맞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좀 강한 편이긴 해요. 대통령제 국가라서.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대법원에 판사가 있죠. 대법원장 말고 대법원에 속한 판사가 있어요. 이를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서열에 있기 때문에 대법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법관이 판결을 내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판결을 번복을 할 수,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법관의 대법관이 12명인가? 있는데 12명 중에 3명을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건 권력 분립에 의미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임명을 하니까 좋은 취지이긴 한데 대통령의 권한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장까지도 대통령이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국회에서 심사를 해서 청문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승인을 하지만 거의 웬만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선생님이 말한 5대 권력기관 중 한 명이죠. 근데 그 5대 권력기관 중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장까지도 대통령이 추천을 합니다. 그럼 국회에서도 이거를 또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이 추천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하면 거의 웬만하면 돼. 이 사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표가 법원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를 나랑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삼권 분립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67페이지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요. 이건 왜냐면 여기에 조금 여러분이 처음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삼권분립의 사례찾기입니다. 자, 먼저 가를 봅시다.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제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게 무엇이냐? 아까 선생님이 말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사 중 3명을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다가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그 3사람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가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건 보통 고위공무원이에요. 높은 공무원이랑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뭐 경찰청장, 뭐 이런 정도 레벨입니다. 대법관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들은 좀 임명을 할 때 이 사람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운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청렴한가, 뭐 이 일을 맡을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가, 요거를 청문회에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TV에 틀면 이렇게 막 되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 이 사람 뭐 사기 혐의가 있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무슨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돼도 됩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심사하는 자리예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될 만한 사람인가를. 근데 아무튼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동의안 처리를 합니다. 근데 보면 대법관 3명이, 여기는 법원 소속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법원에 대한 어떤 권력을 좀 일부분 차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회가 이를 심사한다는 것도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법관 자질이 없어서 안 되겠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사례는 여기 4번째에 있는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답이 나와 있긴 한데, 이걸 보면 이제 땡땡 법원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법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자, 이게 제청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뭔가 신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땡땡 뭐 김씨, 땡땡 이씨 뭐 이렇게 집안에 뭐가 있죠. 뭐 김해 김씨, 뭐 전주 이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뭐 예를 들어 김해 김씨랑 뭐 김해 김씨랑은 똑같은 성과 그 앞에 있는 김해 이쪽이 같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얘네가 만든 법이 잘못됐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법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이 잘못됐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이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고 이제 하는 제도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다는 이제 청와대 국회법률안 거부권 검토인데요.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는 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죠.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일하는 청와대니까 이건 정부 소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법률안 거부권 검토의 어떤 뜻이냐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하는 그런 국가회의예요. 국회에서 입법한 땡땡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쉽게 풀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별로라서 이 법이 좀 타당하지 않아서 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53조 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이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봤을 때 이게 좀 타당하지 않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국회에서 만든 법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라, 국회, 국정감사 시작. 국정감사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나, 뭐 세금을 헛된 데 쓰고 있지 않나, 이런 거 잘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정부가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 첫 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정부, 국회, 법원이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정치라는 큰 단원을 나중에 등교 계약한 후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뭐 등교 계약 전에는 다음 시간이 일단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뭐 격주로 등교를 하게 될 예정이라서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회 수업은 오늘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